안녕하세요. 남들처럼 여유 있는 삶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편과 함께 우리만 행복하면 됐다고 늘 생각하며 살았어요. 남편 또한 일반 회사에서 살면서 그렇게 월급을 많이 받진 못했지만 그저 딴짓하지 않고 성실하니까 괜찮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남겨준 유산이 있는 시댁이었어요. 하지만 제 남편에게 돌아오는 건 없었죠. 시댁엔 남편의 남동생, 즉 제 도련님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직업이 좋았는데 시동생의 직업은 벤처 사업가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업 수완이 좋았기 때문에 남편보다 어리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인정도 많이 받은 동생이었죠. 그런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는 남편과 시동생을 은근 차별하였고 그것이 저에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저를 아무렇지 않게 부려먹곤 하셨거든요. 오늘 집에 좀 와서 전 좀 부쳐라. 내 친구들 온다는데 네가 그래도 이런 거라도 해야지, 안 그러니? 너 어차피 맨날 펑펑 놀잖아. 그러니까 와서 전 좀 부치고 잡채 좀 하고 친구들 맞이 음식 좀 해. 너 말고 이런 일을 누가 하겠어? 어머니, 저 오늘 은채 유치원 학부모 수업도 있고 오늘은 곤란한데 혹시 친구분들 약속을 다음 날로 미루면 안 될까요? 뭐라고? 아니 어떻게 그러니?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학부모 수업이야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애가 초등학생도 아니고 참나. 그리고 며느리가 너 하나인데 내가 그럼 혼자 하니? 내 친구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애가 어찌 생각이 그렇게 없어? 시어머니는 모든 스케줄을 제가 어머님께 맞추길 바랬어요. 정말 곤란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때까진 착한 며느리병이 있었나 모든 걸 참게 되었죠. 그래도 제 마음을 아셨는지 언젠가 한 번은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다 놓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시어머니의 말씀에 설레기도 하고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 말을 들으니 더욱더 잘하려고 했고요. 뭐, 너 힘든 거 다 안다. 네 남편 벌이도 넉넉지 않고 은채 때문에 네가 나가서 일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도 평택상가 그거 하나 너희 주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고단하다고 생각 마라. 조금만 참아, 알겠니? 그게 큰애 거지 누구 거야?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일 챙겨주시려고 하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도 더 잘할게요, 정말.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마지노릇 좀 해라. 네가 맏며느리인데 그래도 책임지고 이 집 살림은 해야 하지 않겠니? 시어머니는 아버님이 남겨준 유산 중 하나, 평택 쪽 상가를 저희한테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말을 들으니 속물인지 몰라도 그동안 어머님께 맞추고 해왔던 모든 것들이 헛되지만은 않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도련님이 장가를 가겠다며 결혼정보회사에 등록을 해 놓았죠. 거기서 조건이 맞는 여자와 매칭이 되어 둘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벤처 사업을 하고 있던 도련님, 아니 서방님에게 어울리는 여자였어요. 동서는 병원에서 일하는 엘리트 의사였습니다. 피부과 의사 말이죠. 집안 재산도 꽤 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어머님은 동서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저 역시 집안에 새로운 식구가 들어오는 것이 정말 좋았지만 한편으로 시어머니의 편애가 시작된 것 같아 조금 쓸쓸하기도 하였죠. 눈에 띄게 시어머니는 차별을 하기 시작했고 동서는 그 모습을 등에 업고 저에게 함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동서를 이길 재간은 없더라고요.
어머님, 여기 용돈이에요. 제가 뭐 사다 드릴까 하다가 차라리 현금이 날 것 같아서요. 생신 축하드려요. 오늘은 어머님의 날. 어머, 왜 이렇게 두둑해? 아유, 참. 내가 이런 걸 다 받아보고 우리 둘째 며느리가 아주 최고다, 최고야. 고마워, 우리 며느리. 얘 큰애야, 가서 하던 거 음식 좀 해. 얼른 저녁 먹어야 하지 않겠니? 배고프지, 우리 둘째? 얼른 밥 차려서 맛있는 거 먹자. 네, 어머님. 형님,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네요. 밥상 다 차리면 알려주세요. 제가 어머님 모시고 주방으로 갈게요. 동서도 이제 주방 살림 좀 배워야 하지 않겠어? 같은 며느리인데 그래도 같이 해버릇 해야지. 안 그래? 어머, 제가요? 형님 웃기네요. 전 오늘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고 왔는데 여기서 밥을 어떻게 차려요? 그런 건 펑펑 누는 형님이 하셔야죠. 안 그래요, 어머님? 저도 주방 가서 일해야 할까요? 저희 엄마가 그러라고 절 공부시킨 게 아닐 텐데. 어머, 네가 무슨 주방일이야? 예, 그네야, 네가 좀 해라. 아니, 넌 집에서 펑펑 놀면서 이런 것도 안 하려고 그래? 마음 좀 넓게 써라. 그거 원래 혼자도 하던 건데 굳이 그걸 둘째랑 하겠다고 그래? 그냥 혼자 하렴. 뭐 어려운 것도 없잖니. 동서는 어머님 옆에 딱 붙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려고 하더군요. 그리고 늘 어머님께부터 용돈을 드리며 입을 싹 씻기도 했죠. 그러기 시작하면서 저를 무시하기도 하였는데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전업주부로 아이 키우며 살고 있다 해도 똑같은 사람인데 굳은 일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쁨 받는 사람 따로 있나 하며 속상했어요. 그렇게 밥을 차렸고 5인용 식탁이었기 때문에 저희 딸아이까지 어른들이 합쳐지면 제가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의자를 끌어와서 앉으려던 찰나였죠. 얘, 뭐하러 의자를 끌고 오니? 넌 좀 나중에 먹어라. 그래도 되지? 뭐 바쁜 거 아니잖아. 우리 둘째 많이 먹어라. 네, 어머님. 근데 너무 밥상에 고기만 있네요. 이런 거 많이 먹으면 고지혈증 걸리는데. 형님, 샐러드나 이런 건 없어요? 동서, 웃긴다. 그럼 동서가 차려 먹어야지. 애써 밥상 차렸는데 이제 와서 고지혈증이네 뭐네.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 제가 틀린 말 했나요? 아니,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 드린 말씀이죠. 앞으로 고기 식단 위주로 하지 마세요. 안 좋아요. 그래, 애가 오죽 잘 알겠니? 병원에서 일하는 애인데 너 너무 육식 위주로 요리하는 건 맞잖아. 그러니까 얘 말 새겨들어. 나도 네가 육식만 차려대는 통에 혈관에 기름이 낀 기분이야. 우리 둘째 말 잘한다 아주. 역시 똑똑해. 제가 아니면 어머님 건강 누가 챙기겠어요. 그래도 어머님이 알아주시니까 너무 뿌듯한걸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얻어먹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는 게 진짜 열받고 너무 꼴보기가 싫었어요. 서방님과 조건 보고 한 결혼이었지만 그래도 둘이 잘 사는 것 같아 좋았는데 사람이 어쩜 그렇게 얄미울까 싶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가뜩이나 조건까지 완벽한 동서를 딸처럼 예뻐하셨습니다. 그저 저는 이 집안의 하녀에 불과하더라고요. 계속 상처를 많이 받았고 집애가 남편에게 퍼부으니 남편은 왜 본인을 닥달하냐며 뭐라고 했어요. 남편은 그저 좋은 게 좋다고 남의 속도 모르고 허허 웃으며 지내더군요.
그러던 중 제가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고 동서도 임신을 했어요. 나 임신했어. 그니까 우리 이제 더 열심히 살아야 해. 둘째까지 계획이 있었으니까 후딱 키우고 우리 멋진 노후를 맞이하자. 그럼 그래야지. 내가 책임감이 더 느껴진다. 더 열심히 해야지. 당신 금전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는 게 내 목표였는데. 그래도 조금만 기다려줘. 회사에서도 서서히 인정받고 있으니까 아마 더 잘 풀릴 거야. 태명은 복덩이라고 하자. 우리 집 복덩이. 가족 계획이 둘째까지 있었던 터라 좋았어요. 살기 팍팍했지만 그래도 저도 아이를 다 낳고 회사 복직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지만 제 임신을 반겨주는 건 저희 남편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못 사는데 애를 가졌다며 면박을 주었고 그런 제 모습에 동서도 한술 거들더라고요. 본인은 여유가 있으니 애 키울 능력이 되고 전 안 된다는 식이었죠. 아유, 겹경사 아니냐? 우리 며느리 둘이나 임신을 했다니. 아니 근데 너는 살기 팍팍하다면서 임신을 또 해? 네? 뭐 임신 혼자 하나요. 그래도 저희에게 온 축복이니 잘 지켜내 봐야죠. 옛날엔 6남매도 키웠다면서요. 이랑도 둘째까지는 계획을 하고 있어서 괜찮아요, 어머님. 걱정 안 해주셔도 돼요. 저희가 예쁘게 키워볼게요. 애도 하나보다 둘이 낫죠. 형님, 그래도 요즘은 옛날이랑 달라요.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형님네 괜찮으시겠어요? 우리 둘째한테 내가 주려고 보약 지어왔다. 이거 입덧 완화하면서 자궁 튼튼하게 하는 약이란다. 첫째 너는 둘째니까 이런 거 안 먹어도 되지? 넌 첫째도 문제없이 나왔으니 괜찮을 거 아니야. 이런 거 섭섭하게 생각 마라. 둘째가 몸이 약해서 그런 거니. 역시 저 챙겨주시는 분은 어머님뿐이 없네요. 어머님 며느리 안 됐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너무 행복합니다. 눈물이 왈칵 나오려는 걸 참았어요. 세상 차별할 게 따로 있지. 똑같은 임산부인데 누구는 보약에 누구는 왜 임신을 했냐니. 돈 없는 서러움인지 형편상 엄청 여유 있는 동서네와는 다르게 저희는 삶이 팍팍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무시당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맏며느리란 이유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저를 부르시며 일을 시켰죠. 너 뱃속에 아기 가진 거 아는데 내가 요새 갱년기라 힘들잖니. 근데 오늘 골뱅이 쫄면이 먹고 싶은 거야. 그거 네가 잘하잖아. 그러니까 불렀다. 골뱅이 쫄면 좀 하렴. 새콤달콤한 게 먹고 싶으니까. 요새는 뒤돌면 식은땀도 나고 힘들어. 네. 근데 제가 입덧이 지금 심해서 골뱅이 냄새 맡기가 좀 그런데 어머님 혹시 골뱅이 캔만 따주실 수 있을까요? 뭐야? 아니, 이 집 맏며느리가 누구냐? 너 아니냐? 옛날에 종갓집들은 그런 거 다 참아내고 했어. 나약한 소리 마라. 그리고 맏며느리가 원래 이렇게 봉양하고 희생하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맏며느리 자리는 따로 있다잖니. 그러니 네가 잘해야지. 힘들게 어머님이 늘 먹고 싶다는 것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끔씩 가족 모임 때 동서는 핸드폰을 만지며 펑펑 놀 때 전 주방에서 힘 빠지게 일만 했죠. 하다하다 화가 나 동서에게 너도 좀 하라고 소리를 치니 동서 또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정말 동서는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끼고만 도니 시댁에 와서도 거의 공주님이 따로 없었거든요. 동서,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저녁 모임이나 이런 건 그렇다 쳐도 이렇게 행사 있는 날엔 동서도 좀 도와야 하지 않겠어? 아, 뭐라고요? 아니, 전 시어머니한테 용돈 드리잖아요. 제가 돈까지 써가면서 이런 잡일을 해야 해요? 그렇긴 못하죠. 형님은 지금 몸으로 때우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제가 돈도 쓰면서 굳이 왜 일을 해야 하는데요? 정신 차리세요, 형님. 뭐야? 아, 지금 말 다 했어? 그래. 오늘 너나 나나 끝장을 보자 아주. 내가 한두 번 참은 줄 알아? 돈 버는 게 아주 유세지, 유세야. 그럼 유세죠. 꼬우면 일하시면서 어머님한테 돈으로 때우시던가. 그럴 능력은 안 되면서 무슨 나한테 일을 하길 바란대? 그날 저희는 머리끄덩이까지 잡으며 난리가 났고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고 싸움이 멈췄어요. 역시나 꾸중을 들은 건 저였죠. 하지만 남편도 그런 제가 안쓰러웠는지 웬일로 그날은 어머님께 대들더라고요. 그날은 정말 난리였습니다. 그만해라. 네가 맞이인데 그 정도 이해심도 없니? 그리고 네 동서는 맨날 힘들잖아. 네가 뭐 하는 게 있다고 그래?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정말 섭섭해요. 저희가 돈 있는데 못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 진짜. 엄마도 그만하고 재수 씨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돈 번다고 유세 떠는 것도 아니고 뭐니 애 엄마 혼자 고생하는 거 알면서 아까부터 계속 핸드폰 만지고 앉아있고 솔직히 너무하잖아요. 야, 너도 똑같아. 네 입으로 네가 말해봐. 아니 형, 왜 나한테 그래? 그리고 뭐 형수님 솔직히 집에서 놀다가 그냥 밥 좀 하는 건데 좀 혼자 하면 어때서 그래? 그렇게 저와 동서 싸움은 가족 싸움이 되었고 그날 씩씩거리면서 저희는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와서 그래도 미웠던 남편이 거기서 제 편을 들어줘서 고맙더라고요. 돈 없는 서러움, 내가 이렇게 받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매번 이렇게 차별을 받으니까 서러웠습니다. 그러다 제 친언니가 피부과에서 진료를 보고 점심을 먹자고 하길래 그날 나가서 기분 전환도 할 겸 언니를 만나러 피부과로 갔어요. 거기서 아주 웃긴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죠. 의사라고 생각했던 동서는 간호조무사라는 명찰을 달고 피부과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딱 봐도 동서였는데 너무 기가 막혔죠. 아니, 동서, 여기서 뭐해? 아니, 그리고 간호조무사? 의사 아니었어? 아니, 본인 입으로 의사라고 했잖아. 그리고 결혼정보회사에 등록도 의사라고 되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다 어찌된 일인지 말해봐. 나 진짜 내가 본 게 맞는 거야? 어머, 형님, 여길 어떻게... 일단 모른 척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다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일단 좀 진정하세요. 이거 어머님도 알아? 동서, 이거 사기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 이대로 못 넘어가지. 이건 사기잖아. 제가 의사라고 한 거 아니거든요. 애초에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할 때 병원에서 일한다고 하니까 그냥 의사라고 올린 거라고요. 굳이 남편도 확인을 따로 안 하니까 언급하지 않았던 거고요. 저 뱃속에 아이까지 있는데 이렇게 막장으로 절 끌어내셔야겠어요? 형님도 아이가 있으시니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저 이 집에서 쫓겨나면 이 아이는 어떡하라고요?
뻔뻔한 동서의 태도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동서는 아이를 빌미삼아 저에게 입을 다물으라고 하더군요. 안 그럼 이 아이는 엄마 없는 아이가 될 거라면서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기꾼이 이 집에 들어왔는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생각이 필요할 때쯤 어머님이 저에게 약속한 평택 상가를 서방님네에게 준 걸 알아버렸어요. 동서가 직업만 속일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심부름 센터를 통해 동서에 대해 이것저것 알아봤거든요. 정말 기가 막히게도 시어머니는 저에게는 상가를 주겠다고 하고 현실은 그렇게 둘째 아들네에게 상가를 준 것이었죠. 어이가 없고 화도 나고 한계치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센터에서 알아낸 것 중 동서는 예전에 자궁근종 때문에 아기 집을 드러내는 수술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임신이고 뭐고 다 가짜였어요. 정말 거의 서스펜스 스릴러를 보는 것처럼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동서, 한두 개 속인 게 아니더라?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속이고 시집을 와? 그리고 엘리트 행세라니. 다들 그냥 그렇게 속은 거 아니에요? 왜 저한테 그래요? 제대로 안 알아보고 결혼한 내 남편 잘못이지. 그리고 의사면 어떻고 조무사면 어떤데요? 사람이 중요하죠. 사람? 너 인성은 괜찮고? 작정하고 속이는 걸 누가 안 당해? 넌 인생이 거짓말이었어. 그래놓고 여우처럼 옆에서 어머니 너 같은 건 그냥 두면 안 되지. 아주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들여야 해. 안 그러니? 네 그 뻔뻔한 태도 언제까지 가나 보자. 동서는 뻔뻔하게도 본인은 아무 잘못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정말 황당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당당하니 저조차 혼란스러워지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동서의 뺨을 날리고 머리끄덩이를 잡아 채웠습니다. 정말 뻔뻔한 태도에 화가 엄청 났거든요. 제 모습에 당황했는지 동서도 자기 뺨을 움켜쥐며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냥 비열하고 교활하기 짝이 없었죠. 아주 뻔뻔하기 짝이 없지. 아무렇지 않게 모든 걸 속이고 와서 네가 뭐가 당당해? 이 여우 같은 거사. 넌 내가 오늘 응징해 줄 거야. 속은 사람이 잘못이라고? 작정하고 속이면 누가 안 당해? 이 나쁜 것. 이리 와. 오늘 네 머리털 다 뽑아줄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나요. 안 나요? 진짜 왜 이래 정말? 이거 놓으라고요. 경찰에 신고할 거야. 깜빵 들어가고 싶어? 신고해봐 이거사. 누가 잘못인지 어디 한번 신고해 보라고. 아프니? 넌 겉만 아프지 속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거사? 전 그렇게 동서를 혼쭐 내었죠. 동서도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그저 씩씩대며 울고만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안 멈췄고 서방님에겐 이 모든 사실을 얘기해야 할 것 같아 얘기를 했어요. 서방님도 동서가 이상하다는 것을 조금 눈치챘는지 다행히 따로 뒷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해준 얘기를 듣자마자 역시나였다며 화를 내었어요.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싶었는데 역시나였네요. 임신하고 병원조차 같이 못 오게 하길래 이상하다 했는데 안 그래도 이것저것 뒷조사하고 있었어요. 형수 덕분에 빨리 알아챈 거죠. 고마워요. 저희 집 일은 일단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절대 가만 안 둘 거예요. 그러니까 형수는 이제 이런 더러운 걸 그만 보세요. 참 제가 면목이 없네요. 그런 여자를 이런 집에 들이다니. 아니에요. 서방님이 지금 더 힘드시겠죠. 마음이 어디 마음이겠어요? 한참을 고민하다 말해드려야 할 것 같아 말해드린 거예요.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저 농락한 대가 독독히 치르게 해야죠. 형수님 덕분에 더 자세히 알게 된 것도 있고요. 감사해요. 전 그렇게 서방님께 얘기를 했고 오히려 서방님께 속 시원히 털어놓으니 그래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나중에 서방님이 일이 해결되고 시어머니에게도 천천히 얘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빠지기로 했죠. 그러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며 본인이 손 하나 까딱할 힘이 없다면서 와서 밥 좀 차리라고 했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아무렇지 않게 저를 부르셨고 저 역시 시어머니 뵌 지도 오래되었으니 시댁에 들렸고요. 예, 나 오늘은 어째 증상이 더 심하다. 밥 좀 차리렴. 어제부터 입맛이 없어 좀 못 먹었더니 기운이 하나도 없구나. 아휴, 그래도 잘 챙겨 드셔야 할 텐데 일단 좀 앉아 계세요. 제가 장부터 봐올게요.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네요. 시어머니가 미운 건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티를 내지 않았어요. 딱 통장에 월세 낼 돈 50만 원이 남아 있었지만 그 돈으로 시어머니네 집 장을 보았는데 정말 먹을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장을 보고 시어머니 드릴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도 어제부터 입맛이 없으시다고 하길래 갱년기로 힘든 시모이에 거하게 한 상 차려냈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어이가 없었어요. 아, 이게 다냐? 수준하군. 안 되겠다. 넌 어쩜 아직도 나한테 못 맞추니? 네 동서 집에나 가야겠다. 밥상거리 이게 뭐야? 뭐라고요? 아, 지금 기껏 임산부 불러서 밥 차려달라고 해서 밥 차리고 장 봐오고 한껏 요리했더니 수준이 어쩌고 어째요? 내가 미쳤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어머님한테 이렇게까지 하다니. 어차피 어머님은 제 뒤통수 치시고도 아무 말 안 하시는데요. 뭐야? 너 정신 나갔니? 너 지금 나한테 그 말버릇이 뭐야? 너 평택산가 안 가지고 싶어? 참나, 너 그러는 거 아니다. 갑자기 어머님은 평택상가에 대해 말씀하시더라고요. 순간 그 말을 듣는데 화를 주체하지 못했어요. 평택상가를 뻔히 동선해 줬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지금 저거를 쥐고 나를 흔들려고 압박을 하는 거구나라는 걸 온전히 느꼈을 땐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멸시한 시모, 앞뒤 안 재고 들이받았네요. 아주 통쾌하게 말이죠. 제 말에 시어머니는 놀래 자빠질 기세였어요. 아, 평택산가? 어이가 없네. 시모야, 그렇게 이뻐하던 둘째네. 걔 이혼해 한국 떴어. 몰랐지? 어쩌냐 이제? 뭐야? 너 지금 정신 나갔냐? 걔네가 왜 이혼해? 그렇게 엘리트 부부인데 뭐가 부족하다고? 애는 어떡하고? 너 아주 헛소리 하는 거면 알아서 해라. 알겠어? 그리고 둘째가 왜 한국을 떠? 나한테 말도 없이. 너 이거 거짓말이면 알아서 해. 사실 최근 서방님이 저에게만 말씀해 주셨는데 본인이 어머님한테는 천천히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서방님은 동서에게 혼인 치하 소송을 걸었고 다행히 동서가 거짓말한 게 모두 들통이 났기 때문에 동서는 서방님에게 막대한 위자료를 물어줘야 했어요. 아직 이 사실은 어머님이 모르고 있었고요. 동서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서방님에게 위자료를 갚은 뒤 외국으로 출국을 했다고 했어요. 전 이 모든 걸 서방님께 들은 뒤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더 퍼부어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들었답니다. 모든 걸 알고 있는 저에게 시어머니는 거짓말 치지 말라며 소리를 쳤고
전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야말로 이제 시댁과 손절을 쳐야겠다는 마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그냥 폭로해 버렸어요. 참나,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둘째 의사가 아니라 간호조무사였어. 그리고 애는 무슨 애기집까지 드러낸 수술 이력도 있던데? 당신이 깜빡 속은 거라고. 그리고 평택 상가 가지고 지금 나 겁줘? 그거 진작에 서방님 내주고 무슨 나를 그걸로 쥐락펴락할 생각을 해? 진짜 당신 정신 나갔어? 더 이상 당신 며느리 안 해. 이제 당신 얼굴 절대 안 봐. 알겠어? 다신 나 찾지 마. 이제 끝이니까. 그 평택 상가 잠깐 빌려준 거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 아니 참나. 간호조무사? 의사가 아니라고?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깜빡 속은 거지. 참나 그러면서 똑똑한 척 날 잡들이 하듯 부려먹고 내가 그걸 모를 줄 알았어? 그런 걸로 나 쥐락펴락할 생각하지 마. 당신한테 그런 거 안 받아도 우리 힘으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더럽다 더러워. 제 말에 충격을 받은 시모는 아무 말도 없었고 그제야 둘째 동서한테 전화를 해보니 동서의 번호는 이미 없는 번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불안한지 서방님에게 전화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고 서방님은 어쩔 수 없이 실토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주 웃음이 나더군요. 그렇게 저를 무시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그제야 시어머니 눈빛이 돌변했어요. 내가 그년 그럴 줄 알았어. 아니 첫째야, 네가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일단 상가 얘기부터 하자. 둘째네 사업 확장한다고 그 상가가 필요하다고 하자니. 어떻게 그럼? 그래서 먼저 해준 거야. 그러니까 화 좀 풀고 내 얘기 좀 들어봐. 너랑 나랑 어디 이럴 사이니? 우리가 함께 온 세월이 있는데 화 좀 풀고 나랑 얘기 좀 하자. 너 지금 너무 광분했어. 광분? 아, 웃겨. 당신은 내가 평택상가 받으려고 그동안 당신한테 알랑방귀 끼웠다고 생각해? 사실 받으면 좋지. 그래도 난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 상가를 받든 안 받든. 근데 내가 모든 걸 알고 있음에도 상가 가지고 날 농락하려 드는 당신 절대 용서 못해. 날 뭘로 보고? 당신 아들 볼 생각하지 마. 한 번만 더 나 부르거나 아들 부르면 그땐 아들이랑도 이혼이니까. 첫째 아들은 이혼남, 둘째 아들은 사기꾼한테 속아 소송까지 해서 파혼난 파혼남. 아주 잘 돌아간다 싶고서 연락하지 마세요. 예, 아유, 나랑 얘기 좀 해. 내가 네 오해 풀어준다니까. 너 왜 그러니 정말. 아유, 이게 웬일이야. 예, 거기 좀 서봐. 할 말이 있다니까. 전 그 길로 시댁을 빠져나왔고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들었는지 저에게 무슨 일이 있냐며 절 달래주었어요. 전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얘기하였고 남편 또한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손절을 하겠다고 선언했죠. 그리고 이렇게 둘째 아들을 유달리 아끼던 시어머니는 저희 같은 아쉬운 수족이 없어지자 뻔질나게 저에게 전화를 하셨고 그때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어마어마한 사실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 둘째 망했대. 무리하게 사업 확장하다가 빚더미에 앉았다는데. 그저께 둘째한테 전화 온 거야. 진짜 인생사 새옹지마 아니야? 그렇게 잘 나가던 둘째가 사업으로 한순간에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소. 참나 기막힌 세상이야. 뭐? 아, 자기 어머님 전화 절대 받지 마. 진짜 가만 안 둬.
그때 나랑 한 약속 지켜. 나 어머님 용서 못해. 아니, 안 해. 이때를 틈타서 우리한테 연락 올 것 같은데 나 이제 시댁에 시자만 들어도 치 떨려. 우리 그렇게 무시했잖아. 당신이 더 잘 알지? 여하튼 그런 줄 알아. 알겠다니까. 나도 많이 느꼈어. 절대 연락 안 해. 그동안 우리 엄마한테 많이 서러웠잖아. 그러니까 안심해도 돼. 서방님이 망했다는 소식이었는데 그 집이 얼마나 초상집이 났을지 눈에 훤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서방님만 믿고 있는 상가까지 팔아서 갖다 바쳤는데 어머님마저 쪽박을 찬 것이었죠. 결국 어머님은 이런 일이 있고 찾은 건 저희였습니다. 얼마나 속보이던지 그럴수록 저흰 철저히 어머님을 외면했고요. 저희가 외면하자 이젠 보따리를 싸들고 집까지 찾아오시더군요. 다행히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편 몫으로 해놓은 땅이 하나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서방님은 이미 받은 몫을 다 사업에 투자하였기 때문에 그 땅 때문에 연락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더더욱 얌체 같아서 미워지고 싫어지더라고요. 너희가 어떻게 이러냐? 그래도 너네가 장남인데 날 모셔야 하지 않겠어? 그것한테 속아서 우리 둘째 아들 멘탈이 다 무너져서 이렇게 된 거야. 첫째야, 나랑 힘 합쳐서 그년 잡으러 가야지. 그래야 내가 네 상가도 되찾아주지. 웃기네. 아직 정신 못 차렸어, 당신. 그렇게 이뻐하더니만 이제 와서 연연하는 꼬락서니. 나도 걔 믿고 싫지만 지금은 당신이 더 싫어. 알아? 이제 와서 첫째. 그렇게 좋아 못 살겠는 둘째랑 붙어 사셔. 당신 다시는 안 본다고 했잖아. 이제 그렇게 안 살아, 멍청하게. 벌 받은 거야, 당신. 그렇게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농락하고. 말로가 참 비참하다. 네가 그럼 어떡하니? 내가 누구랑 살라고? 내가 그동안 했던 잘못 다 잊어주렴.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내가 미안해. 아, 이제 와서? 수족 없어지니 아쉽나 보지? 절대 당신이랑은 이제 다신 엮일 일 없을 줄 알아. 평생 반성하고 후회하며 살아. 그리고 아버님이 우리한테 넘겨준 땅 넘볼 생각 말아요. 이제 와서 아무것도 없어서 그러나 본데 평소대로 하던 것처럼 하세요, 아줌마. 시어머니는 한사코 미안하다고 했지만 뿌리쳤어요. 그리고 집 앞에 찾아온 시어머니에게 돌아가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죠. 땅 얘기를 하자 전곡이 찔렸다는 듯이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얼마나 한심하고 어이가 없었는지 바닥까지 본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손절을 했고 서방님도 너무하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지만 그동안 제가 당한 일 고스란히 말씀드리니 그저 죄송하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댁과 완전 손절을 치고 나니 마음이 편했어요. 다행히 남편이 무조건적으로 내 편이 돼주어서 가능했던 일이었고요. 그렇게 많던 아버님이 남긴 유산, 저와 제 남편 몰래 다 서방님께 투자하고 이제 와서 저희를 찾는 꼴이 우스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동서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 그 종자 또한 정말 지금 생각하면 어이도 없고 웃음이 나와요. 저희는 시댁과 손절을 하고 아버님이 남겨주신 땅을 팔아 자본금으로 쓰며 사업을 시작했어요.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다행히 엄청 잘 되었습니다. 남편이 일하던 계열이라 잘 알기도 했고 저 역시 남편이 바빠짐에 따라 내조를 확실히 했고요. 그러면서 저희는 예전보다 윤택하게 되었어요. 이 땅도 원래는 모르고 있었다가 어머님과 손절을 하면서 알게 된 땅이었죠. 아버님이 남겨주신 땅인데 어머님이 그동안 저희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던 거였어요. 여차했을 때 또 저희를 설득해
땅을 팔아 서방님을 도와줄 심산으로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니 손주를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복덩이 둘째가 태어나서 그런가? 일이 이렇게 잘 풀릴 수가 없다니까. 요즘만 같았으면 좋겠다 정말. 그러게, 이렇게 내 가족 앞으로 변함없이 행복하게만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애들 잘 키우면서 말이야. 안 그래? 그러니까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소홀했어. 이제 정말 더 잘할게. 그러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줘. 알겠지? 그리고 둘째도 태어나서 내 가족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집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겼다고 하나 뭐 아예 신경 쓰지 않기로 다짐을 했기 때문에 얼굴 한번 비추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서방님은 지금은 빚이 너무 많아져 일용직과 대리운전을 하며 그 빚을 갚아나가고 있다고 했죠. 동서한테 위자료는 많이 받았지만 워낙 사업 확장에 투자를 많이 해서 이 꼴이 난 거예요. 시어머니는 이제서야 동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며 그것을 찾아갈 거라며 바득바득 일을 가시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지금 이 삶이 행복하면 되었고 다신 보고 싶지 않은 얼굴들인데 말이죠. 그래도 이젠 그 꼴을 안 봐도 돼서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날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빨리 내치길 바랄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 결혼한 이후 지금까지 희생하면서 살아왔지만 저희 부부의 결말은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 보려 해도 도저히 남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유를 들어봐도 납득이 되지 않더군요. 평범하게 살아오던 저희 가정에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건 남편이 떨어뜨린 물건 하나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잦은 출장에 일이 하도 바빠서 얼굴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었는데 오래간만에 시간이 돼서 같이 외식을 하러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문하는 음식이 막 나오고 있을 때 남편 서류 가방 속에 있던 핸드폰에 전화가 울리길래 가방 속에 있던 핸드폰을 꺼냈는데 그 순간 제 발밑으로 선물 포장이 되어 있는 손가락만한 상자 하나가 굴러 떨어졌어요. 그걸 본 저는 저에게 주려고 준비한 깜짝 선물인 줄 알고 주워 드는 순간 남편이 제 손에 들려있던 물건을 보곤 화들짝 놀라더니 당황한 얼굴로 낚아채 다시 가방 속에 집어넣더라고요. 그리곤 일 때문에 전화통화 좀 하고 오겠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에게 줄 선물이 아니었다면 그냥 달라고 하면 되는 건데 들키면 안 될 물건을 제가 보기라도 한 것처럼 행동하는 남편의 모습이 더 의심스럽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더해 잠깐 통화하고 오겠다던 남편은 음식이 전부 식어가는데도 식당에 들어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오래간만에 외식이라 최대한 참고 넘어가려 했는데 저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는 것 같아 기분이 상했었죠. 남편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전화는 계속 통화 중이라 그냥 저 혼자 먹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니 그제야 눈치 보면서 식당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아, 많이 기다렸어? 나도 통화를 일찍 끊고 싶었는데 일적인 대화라 좀 오래 걸렸네. 그래도 맛있게 먹었지? 나는 다시 급한 일 때문에 회사로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당신 혼자 집으로 갈 수 있지? 그래도 서로 얼굴 마주보고 분위기라도 즐긴 게 어디야. 나가면서 결제는 내가 하고 갈 테니까 조심히 들어가. 지금 어딜 가겠다는 거야? 당장 자리에 앉지 못해? 당신은 내가 우스워? 아무리 일이 바빠도 그렇지. 오래간만에 만든 자리인 걸 알면서 나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네. 맛있게 먹었냐고? 너 같으면 이런 상황에 목구멍으로 들어간 음식들이 맛있었겠니? 버리기 아까우니까 혼자 겨우 먹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 그리고 좀 전에 떨어뜨린 물건이 뭐길래 화들짝 놀라면서 내 손이 아플 정도로 낚아챈 건데?
지금 당장 해명하지 못하면 나갈 생각 하지도 마. 지금 내 기분이 어떤 줄 알아? 아, 그거 별거 아니야. 이번에 출장 갈 때 결과가 좋아야 하니까 뇌물 같은 거지. 별로 의미 있는 물건도 아니라서 신경 안 써도 돼. 혼자 음식 먹어서 기분이 많이 안 좋았구나. 일이 많이 바쁜 걸 어쩌겠어. 오늘은 그냥 집에 들어가고 저녁에 같이 술이나 한잔 하던지 아니면 나중에 다시 계획해보자. 내 입장도 이해해줘야지. 무슨 이해? 우리가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몇 달 만에 외식하러 나왔는데 꼭 이런 식으로 일정을 망쳐야 돼? 지금까지 당신이랑 살면서 계속 이해만 해주면서 살아왔어. 도대체 너는 나랑 같이 살고 싶긴 한 거야? 이럴 거면 외식하자는 얘기도 하지 마. 이런 삶을 살 바엔 차라리 나도 그냥 미국 들어가서 사는 게 낫겠다. 나는 뭐 이러고 싶었겠어? 일 때문에 그런 건데 당신이 이해를 못 해주면 어떡해? 나도 웬만해선 받지 않으려 했는데 이번 전화는 안 받으면 안 될 정도로 중요한 전화라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내가 도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 먹고 살아야 하니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돼? 당신이랑 나는 정말 안 맞는 것 같아. 나도 이제 지치고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땀 흘리면서 열심히 살아온 나한테 고작 한다는 얘기가 이런 것밖에 없어? 남편이 되려 더 큰 목소리로 언성을 높이면서 화를 냈는데 그런 행동들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남편을 이해하려 해봤지만 저에게 변명만 늘어놓기만 하는 것 같아 더 괘씸했어요.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니고 큰 소리 치는 남편의 얼굴에서 현재의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에게 거짓말을 할 때면 꼭 드러나는 얼굴 표정과 말투들이 있는데 떨어뜨린 물건에 대해 얘기했을 때 상당히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되려 더 큰 목소리로 화를 내면서 급하게 자리를 회피하려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던 물건은 제가 봤을 때 사이즈가 립스틱 같더라고요. 아무리 업무 차원에서 샀다고 하지만 상대가 여자고 립스틱을 선물해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를 조금이라도 생각해줬더라면 늦어도 집에 들어왔겠지만 관계를 회복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알았을 땐 서운하고 실망스러웠어요. 제가 더 화가 났던 건 레스토랑에서 얼굴을 붉히면서 싸운 이후 전화도 안 받고 문자는 당연히 답장도 없었을 뿐더러 그 후로 집에 일주일 만에 들어왔어요. 그런 행동을 봤을 때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건 더 이상 남편과 함께 하는 시간들이 무의미하다는 거였고 저 말고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걸 확실하게 직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서로 마음이 맞아 결혼해서 이쁜 딸 하나 잘 키워왔고 성공해서 미국 IT 기업에 취직까지 한 대견한 딸을 보며 지금까지 인생의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런 모든 삶들이 남편의 행동 하나로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 버렸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짐은 왜 챙겨? 나랑 먼저 대화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주일 만에 집에 들어와 놓고 내 얼굴은 아예 볼 생각도 없네. 장기 출장이야. 지금 많이 늦어서 시간 없으니까 말 시키지 마. 어차피 당신이랑 나는 살 만큼 살았잖아. 각자 인생 알아서 살면 되지. 너나 나나 부족한 것도 없잖아. 1시간 내로 기차 타야 되니까 나에 대해 신경 끄고 나 출장 다녀오면 우리 관계 다시 생각해봐야 될 거야. 나는 이미 당신에 대한 마음 정리한 상태야.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은 나랑 이혼을 하자는 얘기네? 살 만큼 살았으니까 지긋지긋해서 이혼하겠다는 거잖아. 도대체 그동안 나를 뭘로 생각한 거야? 지금까지 희생만 하고 살아온 나였는데 조금도 불쌍한 감정이 들지가 않아? 우리 딸한테는 뭐라고 그러게? 애비로서 창피하지도 않아? 걔가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해봤어?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을 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지금처럼 막 나가면 뭐 어쩌자는 거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내가 평소에 알던 당신 맞는 거지? 괜히 관계 핑계 대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 나 말고 다른 여자 생겼지? 남자가 되게 분위기가 바뀌고 배우자를 차갑게 대하는 행동들을 하면 100이면 100 다른 여자가 생긴 거라더라. 그래서 지금 관계 정리하자는 말까지 나온 거 아니야. 다른 여자랑 그렇게 살림 차리고 싶어? 말을 못하는 거 보니까 만든 것 같네. 그게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매몰차게 행동할 수가 없지. 레스토랑에서부터 수상 쩍더니 확실하게 여자가 생긴 게 맞네. 언제부터야?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네가 원하는 이혼 해줄 테니까 속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털어놔. 우리가 함께 살아온 시간이 몇 년인데 눈빛만 봐도 웬만한 건 다 알 수 있거든? 내 말 무시하지 말고 대답하라니까. 이혼해 주겠다는데도 왜 말을 못해? 아, 내 몸에 손대지 마. 당신이랑 말도 섞고 싶지 않아. 당신도 나에 대한 마음이 이미 떠난 건 맞잖아. 레스토랑에서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했어야 돼? 내가 업무적인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하면 좋게 넘어가면 되지. 상황을 꼭 그렇게 만들었어야 됐냐고. 불쌍해 보여서 밥 한 끼 같이 먹어주려고 데리고 나와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아주 남편을 개똥으로 하네. 내가 좋게 해주니까 만만해 보여? 나 출장 다녀오면 서류에 도장 찍을 거니까 준비나 하고 있어. 남편은 캐리어에 짐을 대충 싸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저한테 마지막 말을 뱉은 한마디가 귀에 꽂히는 순간 모든 감정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일주일간 연락이 없었던 건 본인이었으면서 되려 큰소리치는 모습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던 건 특이한 버릇 하나가 있어서 바로 알 수가 있었어요. 평소 대화할 때는 눈도 잘 마주치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데 본인이 저한테 무언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제 눈을 똑바로 못 보고 계속 회피하는 행동을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버릇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한테 다른 여자가 생겼냐고 다시 물어봤을 때 제 눈을 회피하면서 말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가정에 있는 남자를 건드렸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 지갑만 챙겨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기차역이었고 시계를 보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지 한자리에 멈춰서선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저는 들키지 않으려고 마스크와 모자를 푹 눌러쓴 뒤 멀리에서 남편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는데 잠시 뒤 충격적인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멀리에서 제 또래로 보이는 한껏 꾸민 한 여자가 남자에게 다가와 팔짱을 끼는데 그 옆에 제 딸과 비슷한 또래의 여자도 함께 있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저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남편 놈과 두 모녀의 행동들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사진으로 증거물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온몸이 떨려왔고 제 눈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는데 남편의 얼굴은 저를 대할 때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남편과 옆에 있던 모녀의 머리채를 잡아 버리고 싶었지만 두 번은 없을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모든 걸 확실히 해야 했어요. 기차표를 끄는 남편과 같은 목적지의 표를 끄는 뒤 기차에 올라탔는데 남편과 함께 올라탄 여자와의 대화를 뒷칸에 앉아 듣게 되었고 기가 막힌 두 연놈들의 계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다 한다고 했으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우리는 몸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온 게 자기를 만나려고 그랬던 거 아니겠어? 나야말로 함께 해줘서 고맙지. 당신이랑 내가 미국에서 처음 만났을 때 주고받았던 눈빛을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다니까. 당신과 마주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운명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 하필 그곳에서 같은 국적 사람을 만날지 누가 알았겠어. 그래서 내가 먼저 연락처를 건네줬잖아. 당신은 나에 대한 감정이 없을 줄 알았는데 연락이 왔을 때 얼마나 놀랬는지 알아? 에휴, 나도 아직 시집 안 간 딸이 있으니까 신중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가 나한테 연락처를 건네주면서 내 손을 잡았잖아. 그 채취를 한국에 와서도 잊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다시 연락했던 거고 아주 잘한 선택이었지 뭐. 자기가 나랑 내 딸을 친자식처럼 챙겨주고 사랑해줘서 믿고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던 건데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아? 원래 헤어짐이 쉽진 않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이혼 안 해주면 어쩔 건데? 당신이랑 만나기 전에 집에서 한바탕 하고 왔어. 아마 집사람도 마음이 오늘로써 완전히 접혔을 거야.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남인데 뭐하러 미련을 둬? 앞으로 남은 인생 당신과 나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18억 정도 되거든? 내가 집사람과 이혼하고 당신이 내 정식 부인이 되는 순간 당신 이름으로 명의 이전해 줄게.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기다려주면 돼. 우리 민영이한테 불안해하고 있는 엄마 앞으로 잘 좀 챙겨달라는 의미에서 아저씨가 용돈 좀 줄까? 민영이가 엄마와의 관계를 허락해줘서 좋은 관계로까지 발전할 수 있게 해줬는데 이 정도는 줘야지. 오늘 여행이 즐거웠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런 시간 자주 보낼 테니 잘 살아보자. 어머, 이 돈 제가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야? 500만 원이나 되는데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이 돈 금액이 너무 커서 받지 못할 것 같아요. 괜찮아.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나 돈 쓸 만큼은 충분히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부족하면 또 얘기해. 앞으로 민영이는 내 딸인데 이 정도는 당연하게 해줘야지. 나는 자기를 만난 게 축복인 것 같아. 그동안 정말 힘들게 살아왔었는데 앞으로는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 우리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거지? 아, 당연하지. 조만간 좋은 소식 들려줄 테니까 힘들더라도 그때까지만 참고 있어봐. 지금 살고 있는 집 둘이 살기에 불편한 건 없지? 남편과 상간녀가 나눴던 대화의 내용을 바로 뒷칸에서 듣게 된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일을 크게 벌여놓을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핸드폰의 녹음 기능을 켜둔 채 쥐고 있던 제 손이 떨려왔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는데 핸드폰에 전화가 울려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의 대책 없는 행동에 충격을 받아 딸이 미국에서 집에 온다는 걸 깜빡하고 있던 거였죠. 딸과 통화를 하기 위해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전화를 받았지만 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습니다. 딸은 제가 오열을 하는 목소리에 많이 불안했는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는 말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딸에게도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딸도 이 사실을 결국 알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한번 눈물을 쏟아내니 어느 정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있었고 딸에게 제가 겪은 모든 사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미국에서 잠깐 돌아온 딸에게 이런 안 좋은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 숨기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제 딸도 처음엔 많이 놀란 듯 보였으나 침착하게 제가 현재 겪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증거물을 남긴 뒤 일단 집으로 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딸과의 통화를 끝낸 뒤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는데 누가 봐도 남편과 상간녀 모녀는 가족이나 다름없었어요.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남편은 그 여자와 함께하는 게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달리는 기차 안에서 반대편 칸에 있는 남편은 상간녀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반대편 칸에 있던 저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계속해서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는데 그동안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살아온 내 희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바로 앞에서 지켜보게 되니 더는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남편과 상간녀의 웃음소리를 더는 듣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증거물만 가지고 조용히 집으로 와서 딸과 함께 해결 방법을 찾자는 말을 듣지 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앞뒤 가리지 않고 상간녀의 머리채를 순식간에 잡아버렸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상간녀 딸은 비명을 질렀고 제가 나타날 거라곤 예상을 하지 못했던 남편은 잠깐 동안 당황한 모습을 보이더니 제가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버리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났는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저를 강하게 밀쳐버렸어요. 남편의 힘에 주저앉아버린 저는 다시 상간녀에게 달려들려고 했는데 넘어지면서 발목이 삐끗했는지 일어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상간녀는 저에게 정신 나간 년이라면서 제 얼굴에 침을 뱉었고 상간녀 딸은 자기 엄마 머리채를 잡았다고 분노해서는 제 머리채를 잡아 쥐어 뜯었습니다. 상간녀 모녀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도 남편은 이런 저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더라고요. 순식간에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뒤 남편이 하는 말은 더 충격이었습니다. 상간녀와 그 딸에게 분이 다 풀렸냐면서 다음 역에서 내리자며 짐을 챙겨주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다시 한번 말할게. 내가 갈 때까지 이혼 서류 준비하고 지금 이 상황 위자료 소송할 거지? 그에 따른 위자료 내가 줄 테니까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최대한 좋게 끝내는 게 좋을 거야. 결국 결과는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건데 서로 더 안 좋은 꼴 봐서 뭐 하겠어? 여기는 어떻게 쫓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뒤나 캐고 다니는 그런 여자인 줄 정말 꿈에도 몰랐다. 도대체 언제까지 나한테 실망을 안겨줄 거야? 이제 없는 정도 떨어져서 미련 없이 끝낼 수 있겠어? 설마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지금까지 내 모든 걸 당신한테 쏟아 부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게 이런 거야? 오늘로써 확실하게 마음을 접을 순 있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18억짜리 그 집을 전현한테 주겠다고? 내가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 그 꼴을 볼 것 같니?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짓거려?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되지. 그 집이 너 혼자 읽어낸 거라 생각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법대로 할 거고 너랑 전현들 추락시킬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전현을 내 집에 들일 바에는 불질러 버리는 게 좋겠네. 나도 한번 눈이 뒤집히면 배는 게 없는 사람이야.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지금 당장 가서 모든 걸 태워버려야겠네. 어머머머, 저 여자 정말 미쳤나 봐. 아니 18억짜리 아파트를 불질러 버리겠대. 자기야,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여자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 보이는데? 미쳐서 날뛰는 사람 말을 믿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위자료나 챙겨줄 테니까 그만 추태 부리고 우리 관계 정리하는 걸로 해. 더 안 좋은 모습 보여봤자 상처받게 더 받아. 저는 남편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은 채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다음 역에서 내렸습니다. 남편과 상간모녀는 집이 불타버릴까봐 불안했는지 저를 뒤따라와 말리는데 남편의 손을 뿌리친 뒤 쫄뚝거리면서 기차역에서 나가려는 순간 남편이 저를 돌려 세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뺨을 올려치길래 저도 있는 힘껏 남편의 뺨을 올려쳐 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서로의 뺨을 주고받게 되자 조금의 미안함은 있었는지 손을 멈추더라고요. 제 얼굴만한 손으로 남편에게 뺨을 맞았기 때문에 한쪽 볼이 퉁퉁 부은 상태로 눈물을 흘리면서 노려보고 있자 남편은 손을 내렸습니다. 좋게 해결보자고 저에게 부탁했지만 이미 그 말을 들어주기에는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어요. 저는 있는 힘껏 남편의 뺨에 손을 한 번 더 올린 뒤 뒤를 돌아 택시에 올라탄 뒤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모녀는
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곤 많이 불안했는지 택시를 타고 제 뒤를 따라오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 다시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남편이 두 모녀와 급하게 뒤따라 들어와 제가 아무 짓도 하지 못하게 말리기 시작했고 비명을 지르면서 남편의 뺨을 뿌리치려 하자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진짜? 이런다고 네가 얻는 게 뭐야? 어차피 우리 관계 끝났는데 그냥 좋게 갈라서면 되지. 수지한테는 상처 안 받게 당신이 잘 설명할 거 아니야?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나도 좋게 해결해 줄 수 없어. 한 번만 더 이상한 짓 하면 그냥 몸만 나가게 할 줄 알아? 이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 몰라서 그래? 전재산이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걸 알면서 왜 일을 더 안 좋게 만들어? 위자료 받고 좋게 해결 보자고. 그래도 그동안 함께 해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배려 많이 해주는 거야. 자기야, 한 푼도 주지 마. 저런 년한테 주는 돈이 아깝다. 나랑 민영이가 먹고 살기에도 부족한데 뭐하러 돈을 쥐어줘? 제정신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정신병원에 보내버려. 야, 너 때문에 오늘 일정 다 망쳤잖아. 즐거운 여행길이 될 수 있었는데 뭘 확인할 게 있다고 따라와서 이런 사달을 만들어? 저런 아줌마랑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새아빠가 우리 엄마 만나길 천만 다행이네. 더 살았다간 새아빠도 정신이 이상해졌을 거야. 이왕 이렇게 된 거 당장 내쳐버리고 현관문 비밀번호 바꿔버려요. 저런 아줌마는 무슨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른다니까. 괜히 피해봐서 좋을 거 없잖아요. 연병들하고 자빠졌네. 아빠라는 게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지. 바람을 피우고 있어? 내가 저런 사람을 지금까지 아빠라고 인정해주고 있었다는 게 정말 부끄럽다. 당신들이 하는 짓들 내가 전부 다 촬영해놨으니까 모든 건 법정에서 증거물로 활용이 될 거고 경찰이 올 때까지 절대로 나가지 못할 줄 알아. 좀 전에 엄마가 아빠랑 저 쓰레기 같은 년들이랑 같이 있는 사진을 나한테 보내줬거든?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서 엄마한테 몇 장의 사진을 더 요구했는데 여기서 만나게 될 줄 꿈에도 몰랐네. 미국에서 도망쳐 한국 오면 평생 두 발 뻗고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냐? 지금 미국에서 너희들한테 수배령 때린 건 알고는 있냐? 이대로 미국에 잡혀 들어가면 평생 세상 구경 못하고 감옥에서 썩겠지? 이 정도 얘기했으면 대충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너희들을 어떻게 잡아 쳐넣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알아서 두 발로 기어 들어왔네. 우리 엄마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고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방에서 달려나온 딸의 말을 듣자마자 상간모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며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러운 반전에 당황한 저는 무슨 상황인지 딸에게 물어봤는데 충격 반전의 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상간모녀는 미국에서 돈이 좀 있는 가정의 남자를 건드렸다가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그 남자는 한국 국적의 남자였고 아내는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인은 제 딸과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는 동료였어요. 상간녀 딸이 그 남자가 돈이 많다는 걸 알고 접근을 했는데 뛰어난 언변과 한국 여자라서 말도 잘 통하다 보니 가정에 있는 남자의 마음을 쉽게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어느 정도 깊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상간녀 딸이 배우자에게 바람 피우는 사실을 알리겠다며 가정을 깨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돈을 요구했고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던 남자는 상간녀 딸에게 돈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꽤 여러 남자들에게 접근을 해서 돈을 뜯어내다가 제 딸의 동료 직원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였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상간녀의 딸이 홧김에 집에 불을 질러버린 뒤 한국으로 도망을 친 거였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저희 부부가 딸을 보기 위해 미국에 갔고 상간녀가 남편과 눈이 맞았던 거였죠. 한국으로 도망온 상간모녀는 숨을 곳이 필요해 남편이 건넨 연락처로 연락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또 다른 만남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딸과 함께 일하던 동료 직원의 아이들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배우자였던 남자는 아이들과 자기 마누라를 지키려다가 불길에 휩싸여 빠져나오지 못하는 불행한 일을 맞이하게 된 거였어요. 상간녀 딸이 도망쳐 나오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고 수배를 했지만 몽타주만 알고 있을 뿐 찾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상간 모녀를 찾게 됐던 겁니다. 두 모녀는 미국에서 절대로 처벌받지 않겠다고 난리를 치며 집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제 딸은 두 모녀를 나가지 못하게 발길질을 하며 막아섰어요. 남편은 전혀 예상치 못한 말들을 들어서 충격에 빠진 상황이었죠. 상간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주겠다면서 가방에 있던 통장을 꺼내 저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그리곤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때마침 경찰들이 들어오면서 두 모녀는 붙잡히게 되었네요. 결국 두 모녀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에서 범행을 일으켰던 상황이라 미국에 소환돼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자기를 이용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저와 제 딸이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컸었기 때문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남편에게 위자료와 재산을 받은 뒤 지금은 미국에서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간모녀는 미국 법령으로 죄질이 무거워 징역 80년형을 받게 되었고 평생 세상의 빛을 볼 수 없이 감옥에서 썩어야 되는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남편은 뒤늦게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저와 딸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받아줄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증오밖에 안 남아있는 사람이네요. 힘든 시간들이 지나가고 지금은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해 살기 위해 노력 중이에요. 이곳에서는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가 막힌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7년차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가족들과 오래간만에 외식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던 도중 저희 앞에 두 모녀가 갑자기 튀어나와 앞을 가로막았던 적이 있었어요. 연락도 없이 나타나서 상당히 놀랐었는데 갑자기 저를 보며 하는 말이 용서를 해달라는 거였어요. 이미 시간도 한참 지났고 모든 게 정리된 마당에 다시 찾아온 두 모녀를 보는 순간 즐거운 시간을 망쳤다는 거에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남편과 저는 그냥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시모가 제 아들한테 말을 걸면서 저희가 가지 못하게 상황을 난처하게 만들었어요. 6살밖에 안 돼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이용해 시간 끌려는 시모의 행동에 남편은 화가 났는지 얼굴을 붉혔지만 이미 시모와 신우는 얼굴에 철판을 깔아 버렸고 자기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인정한다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사람들에게 온갖 정이 다 떨어져 버린 상태라 용서라는 단어 자체를 지워버렸어요. 한참 동안 집 앞에서 두 모녀와 대치하고 있는데 남편이 시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 다시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를 했었는데 다시 나타나게 되자 화가 난 남편은 시부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던 거죠. 한 번만 더 저희 앞에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는 살고 있는 집마저 빼앗아 버린다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남편이 시부에게 전화를 하자마자 시모는 신우를 데리고 도망을 쳤어요. 기분이 정말 안 좋았지만 그래도 그날은 가족들과 함께했던 즐거운 날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와 두 모녀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건 이번 설 명절 때 일이었어요.
남편과 결혼 이후 시댁 며느리로 지내면서 두 모녀와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참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7년이나 흐르게 되었죠. 저는 가족끼리 얼굴 붉히는 걸 좋아하지 않아 서운한 말이나 불만 같은 건 내색하지 않았어요. 저 혼자 속으로 삭히면서 가족의 평화를 유지했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두 모녀의 행동은 지나칠 정도로 심해졌어요. 서로 최대한 좋게 모든 걸 풀어나가고 싶었지만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이런 문제로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 또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몇 번이나 경고를 했었고 시부 또한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으면 잘 지내면 좋겠다고 부탁까지 했었는데 말로만 알겠다고 하지 뒤돌아서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7년을 버텨왔고 이미 한계치에 달했던 상태라 시모와 신우가 살짝만 건드려도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어요. 최대한 좋게 풀어나가려고 노력했던 제가 날카로운 태도를 보이자 시모는 기분 좋은 명절날 얼굴 보자마자 인상 쓴다며 제가 모든 걸 잘못한 것 마냥 화를 내길래 저도 모르게 들고 있던 짐을 바닥으로 내리쳤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나한테 불만을 표시하는 거야? 내 앞에서 감히 물건을 집어 던져? 얘 봐라. 이래도 내가 잘못했다는 말이 나오니? 엄마가 오자마자 이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짜증내면서 새해부터 보고 싶지 않은 얼굴 봐서 기분 안 좋다고 먼저 상처 주는 말을 꺼냈잖아요. 그렇다고 엄마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오빠는 항상 우리 편에서 얘기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 오빠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불화가 생기는 거야. 그만들 좀 해라. 새해부터 또 시작이야. 며느리 너는 방에 들어가서 짐 풀고 당신은 나랑 얘기 좀 하자고. 애들 오기 전에 내가 분명 부탁하지 않았어? 나도 최대한 억누르면서 얘기한 건데 뭘 더 잘해주라는 거야? 이쁜 구석이 있어야 좋은 말이 나가지. 나는 제 얼굴만 보면 그날 하루 동안 기분이 얼마나 안 좋은 줄 알아? 가만히 있어도 항상 인상 쓰는 얼굴이잖아. 너는 저런 애가 뭐가 좋아서 부모 마음 상처 다 주고 결혼까지 강행한 거야? 벌써 7년이나 지났는데도 나는 제 얼굴 보는 거 아직도 적응이 안 된다. 사람들 시선이 얼마나 불편한 줄 알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깔려 있는데 왜 하필 원청이를 만나서 엄마 마음을 후벼 파나? 수술하면 뭐해? 면상이 달라지지 않는데 주둥이에 장애가 있으니 말하는 것도 어눌해서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내가 왜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니? 내가 널 원청이한테 장가 보내려고 배 아파 낳아준 건 줄 알아? 그러게. 내 자식이 오빠처럼 장애가 있는 여자랑 결혼한다고 했으면 머리채를 뜯어서라도 말렸을 거야. 내 속도 뒤집어지는데 엄마 속은 오죽하겠어? 네가 그러니까 여태까지 시집도 못 가고 혼자 살고 있는 거야.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속마음을 봐야 되는 거라고. 돈 많은 남자가 뭐가 좋다고 가진 거 쥐뿔도 없는 너랑 결혼하겠냐? 걔들이 눈이 삐었니? 돈 많은 남자들 눈높이가 얼마나 높은데 너 같은 여자를 만나 주겠냐고. 넌 평생 혼자 살다 늙어 세상 떠날 거다. 그런 심보로 절대 좋은 남자 못 만나. 나중에 혹여나 결혼한다 해도 너랑 성격 똑같은 남자 만나서 한번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시댁에 발을 들이자마자 또다시 시작된 시모와 신우의 상처되는 말들에 얼굴을 붉히게 되었고 그런 상황들이 너무 싫었어요. 더는 상종하고 싶지 않아 방으로 들어가 짐을 풀었습니다.
제가 시댁에 온 건 두 모녀를 보려고 간 게 아니라 항상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신 시부 때문에 시댁에 간 거였어요. 남편은 화가 쉽게 가라앉히지 못했고 이번 명절 이후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다면서 시부만 따로 뵙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저와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무시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고 묵묵히 짐을 풀었어요. 시모와 신우의 거친 언행에 어느 정도 면역이 돼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제 할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장애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정상적인 얼굴을 가지고 싶었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되는 문제도 아니었기 때문에 현실을 받아들이며 최대한 밝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정상적이지 않은 제 얼굴을 보면서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면서 불쌍하게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런 시선들이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차라리 무관심이 저에게는 더 편하게 다가왔었죠. 남들과 다른 모습으로 사회에 뛰어들어 살아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았지만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주말마다 봉사활동에 나가면 그곳엔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거기에서만큼은 저도 안 좋은 시선에 대해 자유로움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 주말 때마다 남편과 시부가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를 했었죠. 거기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던 거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모습이 행복으로 다가왔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허락받으러 갔을 때 시모와 신우는 제가 평소에 느끼며 살아왔었던 안 좋은 시선으로 항상 바라봤었고 남편과의 결혼을 반대했었지만 이미 시부와 오랜 시간 함께 봉사활동을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던 상황이라 시부의 허락으로 결혼식을 올릴 수가 있었어요. 남편과 결혼을 하면 시모와 신우가 앞으로 저를 어떻게 대하게 될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부와 남편이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만큼 두 모녀 또한 제가 노력하면 분명 마음을 열고 좋게 다가와 줄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사람은 모두가 똑같지 않다는 걸 결혼 생활하면서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부와 남편이 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두 모녀와 얼굴을 마주했던 적이 없었던 걸 보면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죠.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장애를 가지고 있던 저는 남편의 도움으로 성형수술을 몇 번 했었고 전보다는 상당히 좋아졌지만 남들처럼 정상적인 얼굴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발음은 많이 괜찮아져서 의사소통은 예전과 다르게 훨씬 좋아지게 되었죠. 두 모녀와 서로 웃으면서 지내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절대로 변하지 않는 모습들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렇게 짐을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에 빠져 있었지만 해결 방법은 없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이후 밖으로 나가고 싶지가 않아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시모가 저를 밖으로 불렀어요. 해야 될 일이 산더미라면서 서둘러 나오길 재촉하길래 어쩔 수 없이 마음을 다시 잡고 밖으로 나갔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항상 똑같은 레퍼토리인 명절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주방에는 상당히 많은 식재료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시모는 할 일이 많다면서 저에게 이것저것 시키는데 아무 말 없이 묵묵히 해나갔어요. 신우는 옆에 앉아 저를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시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오빠는 절대로 이혼 같은 건 안 하겠지? 맨날 이렇게 사는 거 정말 지긋지긋해. 무슨 방법 없나? 자기들이 좋다는데 난들 어쩌겠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세상 떠나는 거지. 너희 아빠가 엄마 편은 안 들고 며느리 편만 드는데 얼마나 서러운 줄 아니? 예, 저녁에 만둣국 해먹어야 하니까 서둘러 준비해라. 매번 명절 때마다 하는 건데 너는 아직까지 어리바리 타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이러니까 내가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나를 아주 나쁜 시애미로 만들려고 작정했지? 이래서 오늘 저녁에 먹을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 비켜봐라. 얼굴만 문제가 아니라 하는 짓도 문제네. 오빠는 도대체 뭐가 좋아서 결혼을 했을까? 그렇게 여자가 없나? 인물이 나쁜 것도 아닌데 보는 눈이 삐었나? 시모는 저를 밀치더니 만두 속재료를 정신없이 준비했고 저도 시모 뒤에서 눈치 보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음 같아선 당장 때려치우고 싶었지만 개가 짖나 보다 생각하며 제 할 일만 묵묵히 하고 있었습니다. 신우는 옆에서 계속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쉬지 않고 퍼부었지만 그냥 아예 제 두 귀를 닫고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무시가 제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 조금의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주방에 들어와서 분위기를 살피던 시부가 잠깐 나갔다 오겠다면서 남편과 함께 외출을 했어요. 동네 분에게 받을 물건이 있다고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시부와 남편이 현관문을 나가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시모는 하던 일을 내려놓더니 만두 빚는 것만 하면 끝난다고 나머지 일은 저 혼자 하라며 신우를 데리고 주방을 나갔어요. 시부가 나가자마자 보인 행동에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서 있는데 시모는 그런 저를 무시하고 신우와 방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뒤 다시 주방으로 들어온 두 모녀는 얼굴에 팩을 붙인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 있자 얼굴에 팩을 붙인 시모는 손으로 지시를 하면서 서둘러 만두 빚기를 재촉했어요. 너 뭐 하는 거냐?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어? 오늘 저녁 안 먹을 거니? 서둘러 준비를 해야 시간 맞춰 끝낼 수 있지. 내가 손 놨다고 너도 똑같이 하려는 건 아니지? 예전에는 내가 한마디 하면 껌뻑 죽어서 바로바로 움직이더니 이제는 내 말도 아예 무시하네. 너 혼자 만두 빚으라고 해서 기분 나쁘니? 엄마, 그런데 저 만두 우리 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너무 못생겼다. 저렇게밖에 못 만드나? 매년 명절 때마다 해오던 일인데 왜 만두가 저 모양이야? 그러게 말이다. 얼굴이 이쁘고 마음이 고와야 만두도 이쁘게 빚을 수 있는 건데 면상이 저러니 만두가 정상적으로 나오겠어? 사돈이 얼마나 손재주가 없었으면 너를 그렇게 만들어 놨겠어? 만두를 발로 만들었니? 얼마나 못생기게 만들었으면 얼굴이 그 모양으로 됐겠어? 생긴 것도 밥맛 떨어지게 생겼는데 내 아들은 어떻게 꼬셨는지 아직까지도 이해 불가야. 그 얼굴로 남자 후리는 재주는 그래도 있나 봐. 예, 오늘따라 팩이 너무 잘 먹는데 이거 비싼 거라더니 정말 다르긴 하네. 에이, 내가 뭐라고 했어, 엄마. 이거 붙이고 있으면 주름까지 싹 사라진다니까. 새언니 들어오고 엄마 얼굴에 주름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알아? 예전에는 피부도 좋았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요즘 엄마 얼굴 말도 아니야. 오늘 속에 있는 말 다 끄집어내서
속 시원하게 풀어내셔. 맨날 아빠, 오빠 눈치 보면서 제대로 말도 못했잖아. 팔은 안으로 굽는다던데. 우리 가족은 참 이상해. 도대체 어딜 봐서 이쁘다는 거야? 눈들이 맛이 갔나 봐. 정말 듣자 하니까 둘 다 놀고들 있네. 내 욕하는 건 참아도 우리 가족들 욕하는 건 도저히 못 참겠다. 너희 아가리 나불대는 재주만 있니? 급핵 붙인다고 뭐가 좀 달라질 줄 아나 본데 이미 마음씨가 썩어 있어서 그 사악한 얼굴들 조금도 바뀌지 않아. 마음씨가 좋아야 얼굴에도 변화가 생긴다는 거 몰라?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다고. 밀대로 내 얼굴처럼 똑같이 해줄까? 지들은 뭐 얼마나 잘났다고 사람 차별을 하고 있어? 내가 봤을 때 너희들이 더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니? 맨날 남 욕하면서 사는 인생 행복하고 즐거워? 평생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한번 된통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입값만두 니들이나 많이 처먹어. 원래 조용한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 몰라? 우리 가족 욕한 거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당장 사과하지 않으면 끝장날 줄 알라고. 너 방금 너희들이라고 그랬냐? 얘가 이제 아주 정신줄까지 났나 보네. 내가 누군지 잊어버린 거야? 어디서 밀대를 쳐들고 있어? 당장 안 내려놔? 저는 들고 있던 밀대를 사정없이 흔들면서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시모와 신우는 밀대에 본인들 얼굴에 맞을까봐 도망치며 저에게 화를 내고 있었죠. 이미 이성을 잃어버렸던 저는 빚었던 만두를 들어 두 모녀에게 한 채 망설임도 없이 집어 던졌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리자 두 모녀도 더는 참기 힘들었는지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서로가 7년간 쌓아왔던 안 좋은 감정을 전부 터뜨리게 되는 순간이었고 그렇게 주방 안에서 서로 뒤엉켜 뒹굴고 있는데 그 사이 시부와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주방에서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자 시부는 급하게 달려와 뭐 하는 짓이냐고 저와 두 모녀를 떨어뜨려 놓았지만 이미 시모는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는지 시부의 뺨에 손을 올렸고 신우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터진 만두를 남편의 얼굴을 향해 던졌어요. 저는 두 모녀에게 당했던 터라 옷이 찢기고 머리도 한 움큼 빠져 헝클어진 상태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시댁의 며느리로 살아오면서 참고 있었던 서러운 감정이 한꺼번에 북받쳐 오르게 되자 결국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신우에게 가까이 다가가 얼굴에 뺨을 올렸어요. 손이 사람한테 대하는 행동들이 전부 잘못됐다며 남편은 그날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겠다면서 신우를 거실로 끌고 갔습니다. 시모는 집안에 분열이 생기게 된 건 전부 제 탓이라면서 분노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고 손에 잡히는 건 전부 저에게 집어 던졌어요. 그만 좀 하지 못해? 당신이 우리 집안의 어른이면 제발 어른답게 행동 좀 해. 그새를 못 참고 또 사고를 쳐?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오늘만큼은 조용히 지내자고 했었잖아. 당신이 분위기만 좋게 조성을 해줬으면 서로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 정말 며느리 얼굴 안 보고 살 거야? 아들이 평생 연락 끊고 살길 바라는 거냐고? 내가 하나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제 어쩔 거야?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거냐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또 먼저 시작을 했겠지. 쌤이 너도 더 이상 아빠 딸 아니다. 오늘은 최대한 서로 조심하자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 말로만 알았다고 그러더니 결국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너도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두 번 다시 아빠 앞에 나타나지 마. 아빠는 왜 새언니 편만 드는 건데? 엄마랑 내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는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엄마가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까지 했겠냐고요. 누가 가족인데? 새언니가 아닌 우리가 가족이라고. 오빠도 그래. 어떻게 내 얼굴에 손을 올릴 수가 있어? 난 여자라고. 얼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오빠라고 용서해주는 거 절대 없어. 당장 내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바로 신고할 거니까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고. 오늘로써 오빠랑 나와의 관계도 끝이야. 그거 잘 됐네. 너 같은 동생 나도 필요 없고 엄마도 필요 없어요. 사람 겉모습 가지고 비하하는 게 얼마나 보기 안 좋은 줄 알아? 둘 다 얼마나 잘났다고 이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건데. 나도 그동안 정말 참을 만큼 참았고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이런 식으로 살다간 정말 누구 하나 세상 떠나게 생겼다고. 차라리 연락 끊고 지내는 게 속 편하겠어. 아버지,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가는 동안에도 불안하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집 밖에 있는 거 다시 처분할 거죠? 밖에 있는 것도 처분할 거고 너희 둘도 처분할 거다.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같이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 시부는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니 집 밖에 있는 물건을 처분하겠다며 필요 없을 것 같다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신우는 밖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창문 커튼을 젖히는 순간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시모도 궁금했는지 창밖을 살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많이 놀랐는지 말까지 더듬으면서 시부를 진정시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시부의 마음은 굳게 닫혔기 때문에 돌릴 수 없었고 밖에 있던 차량 2대는 중고차로 넘기겠다고 확고하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꽤 오래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모른 척하면서 뒤에서 지켜보고만 있었거든요. 시부와 남편은 저와 두 모녀가 서로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에 평소에 가지고 싶다던 고가의 외제차 2대를 구입했는데 설 명절 선물로 준비해서 저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주려고 신경을 썼지만 이미 시모와 신우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고 시부와 남편도 그간 참았던 화가 터져버리게 된 거였어요. 신우가 평소에도 입에 달고 살았던 외제차였는데 눈앞에서 놓치게 될 것 같으니까 시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무릎까지 꿇으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간절히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이런 건 나한테 먼저 얘기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놀래켜주려고 준비한 건 알겠는데 미리 알려줬더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내가 저 차 얼마나 가지고 싶었는지 아빠도 잘 알면서 어떻게 중고차로 넘기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나 저 차 절대 못 보내. 내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새언니랑 웃으면서 잘 지낼 테니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돼요? 저 차만 주면 시키는 거 다 할게요. 아빠가 원하는 대로 살 테니까 제발 저 주세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사전에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나는 뭐 며느리한테 화를 내고 싶어서 그랬는 줄 알아? 서로 잘 지내보자고 대화하다가 의견 차이가 생겨서 얼굴을 붉히게 됐던 거지. 나는 며느리한테 조금의 감정도 없다고. 내 지인들도 전부 다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국산차 타는 게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당신이 원하는 게 며느리와 잘 지내는 거라면 그거 들어줄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앞으로 지켜보면 되잖아. 저게 얼마짜리인데 중고차로 넘겨? 이미 끝났어. 둘 다 저 차가 가지고 싶어서 지금 당장 화를 가라앉히려는 것 같은데 다들 내 성격 알잖아? 한번 돌아서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내가 기회를 한 번만 줬어? 며느리가 우리 식구가 된 지 벌써 7년이야.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참고 있었는데 나보고 또 그 거짓말에 속으라고? 너희들한테 질려버려서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다. 그리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당신도 예외 없어. 가진 것도 지뿔없는 당신, 내가 걷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예전 생각 전혀 안 나나 봐. 내가 이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부모한테 버려져서 시설에서 혼자 살다 사회로 나와 입에 풀칠하는 것조차 어려워 쓰러지려는 거 내가 걷어들여줬던 거 기억 안 나? 그때 당신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보면 지나치지 않고 베풀면서 살겠다며? 그런데 지금 당신 하는 행동을 봐봐. 이게 며느리를 위해주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고 노력한 결과야? 집안 꼴을 보라고. 예전에는 작은 거에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는 배가 불러서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부 잊어버린 거지. 다시 예전으로 한번 돌아가봐. 당신도 좀 깨닫는 게 있어야 돼. 둘이서 지낼 수 있는 작은 집 하나 마련해 줄 테니까 당분간 거기에서 지내도록 해. 앞으로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너희 둘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 집안 식구는 될 수 없어.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생활비는 줄 테니까 벌어먹고 사는 건 둘이 알아서 해. 두 모녀가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이미 시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던 상태라 차단해 버렸어요. 남편은 시모와 신우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고 신우는 외제차 앞에서 펑펑 울며 가질 수 없는 물건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대화 좀 하자고 저에게 미안했다며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저도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받아줄 마음은 조금도 없었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벌써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모녀는 먹고 살기 위해 생전 안 해보던 식당 일을 하면서 입에 풀칠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생활비를 쥐어줬었는데 시모가 저에 대한 불만이 풀리지 않았는지 술 먹고 한바탕 난리를 쳐서 생활비도 끊어버렸죠. 한 번만 더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면 살고 있는 집마저도 처분하겠다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두 모녀가 최근까지 조용히 살다가 얼마 전에 외식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고 있던 저희 앞에 나타났었죠. 지금 사는 게 많이 힘들다면서 용서를 구했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정신 차리려면 한참 멀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간 동안 이런 관계가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번 받은 상처는 쉽게 치유가 되지 않잖아요. 지금 이대로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조용하게 살고 싶어요.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진심으로 깨닫게 되는 날이 언젠간 찾아오겠죠. 장애를 가진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울고 웃고 상처받는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무와 신우 말고도 주변에서는 항상 장애를 가진 사람을 비하하거나 안 좋은 시선으로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겉으로 표현을 안 하는 것뿐이지 저희도 다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의 공동체로 스며들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걸 원하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께선 지나가다가 몸이 불편한 사람을 보게 된다면 안 좋은 시선보단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많은 힘이 될 수 있거든요. 무더운 날씨 더위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